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 77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여기 나이에 24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물론 13세의 영역은 초등학교를 넘어서 이렇게 변한 것이고 24세까지 언급한 것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장하면서 남녀 모두 체지방이 감소한다. 여기는 체지방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체지방의 감소는 중년기의 특징. 어느 발달 단계보다 신체 이미지가 자아 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숙한 남성의 경우 이성관계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된다. 섭식장애 발생률은 여성이 더 높다. 초경 이후 1년간 배란이 되지 않아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뭐 배경 지식 없이 이렇게 된 체지방 감소는 중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번 청소년기에 관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에 대한 용어 당연히 많지요.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의 시기, 제1반항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얻는 신자 주군 자, 자율성 대 수치감, 아니면 또 주도성 대 죄책감 이런 단계에서 학령전기나 유아기나 학년전기에 관련된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장급등기, 청소년기는 제2의 성장급등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에 79번에 보시면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격한 신체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은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은유에 대한 이해는 설명하지 않았지요. 이게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형식적 조작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정서적 동요, 역할 운미를 경험하기도 한다. 1차적 성특징이 나타난다. 1차적 성특징은 출생과 더불어 아니면 태중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시면 여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서 주변인의 특징을 보인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청소년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워낙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0번과 같은 경우 보면은 섭식장애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요즘은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섭식장애가 많이 언론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모델계에서도 마른 모델 추방하기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또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옛날처럼 무조건 그냥 살만 빼려는 이런 분위기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섭식장애는 여성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 또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가설을 통한 연역적 사고, 논리적 추론 다 좋습니다. 81번에 보시면 청소년 대상에 여기는 보다 더 나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마다 나이를 달리 본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거기 보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자아발견, 자아성장, 자기주장 훈련을 등의 프로그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체 성장 이해, 식생활 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또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좋습니다. 답은 여기 5번이 되겠지요. 사회복지 실천이니까. 자, 82번. 또 이것은 또 발달 단계는 관련 없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감 유형이 되겠. 청소년기로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자아 정체감만 가지고 별도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면 신자, 주군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운미를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그 자아 정체감을 마르샤는 4개의 유형 범주로 나눈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하는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 때 구체적인 과업에 몰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위기의 발생이나 위기의 경험이나 어떤 경험과 몰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위기의 경험도 하고 다양한 모험도 실험도 하는데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몰두도 하지 못한 이런 그 유형을
정체감 유해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이러면 나이감 묻은다고 그러죠. 그러나 청소년기에 대해서만은 자정체감 유예기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대단하지, 누구나 거쳐야 될 발달 과정상 특징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체감 유예형. 답은 5번이 되겠고, 나머지도 다르게도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정체감 유실형 또는 폐쇄형, 이만큼의 출제 비중이 있으니까 해설 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인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가 되겠는데, 성인 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성인 초기 얼적에 청년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아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한다. 신체 발달이 완성되며 매우 건강한 시기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야 된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는 이건 노년기에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다음에 삶과 직업에 관한 목표, 희망을 명확히. 답은 4번이 되겠군요. 84번에 보시면 청년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성장급등기다. 제1성장급등기는 영아기, 그 중에 신생아기. 제2성장급등기는 청소년기. 청년기는 신체의 황금기입니다. 급등, ing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 다음에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져가는 시기는 아동기 또는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고, 가장 큰 시기는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역시건 영유아기죠. 특히 저개발국가의 영유아 사망률, 질병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 높지 않습니까? 다음에 신체적 지능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신체적 측면으로 본다면 쇠퇴한다. 이건 성인기 중에 성인 초기, 청년기. 단기 기억력은 약화되지만 장기 기억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85번에는 중년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중년기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년기. 요즘 중년기에 그런 고통 많지요. 친밀감대 고리부 심리 사유적 이유가 나타난다.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중년기는 친밀감대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청년기의 특징이고, 중년기의 특징은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남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성적 기능이 저하된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성적 기능이 저하된다고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노년기로 보통 접근합니다. 노년기로 설명을 하죠. 장기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는 것은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된다. 확립이란 단어, 성역할 정체감, 보통 아동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 나타나는 문제고,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 홍조 현상이 나타난다. 생리적 변화, 여성의 경우의 홍조 현상은 폐경기, 갱년기에 관련된 단어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 심리적 유예기간,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이자 정체감으로 보면 정체감 유예기,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중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 구조상 전반적인 신체 대사의 둔화가 일어난다. 남녀의 성적 능력이 저하되며 갱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사유적 이유는 신자, 죽은 자, 친생, 그렇죠.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의 학습 능력은 저하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절정기라고 하는 것도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자아 통합의 시기, 이건 노년기죠. 역할, 사회관계망의 축소, 이건 노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7번에 보시면 중년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진대사가 둔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 아주 답은 2번이군요. 친밀감 대 고립. 신자, 죽은 자, 친. 그건 성인 초기, 청년기가 되겠고, 중년기는 앞에서는 문제처럼, 앞에 바로 위에 이 앞에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생산성 대 침체감의 단계가 되겠어요. 이건 틀린 거지요. 기억의 감퇴 현상은 나타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최고도에 달한다. 사회경제 활동 능력이 최고도에 달하고 높은 성취감을 준다.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부터는 노년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노년기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시간이 감소하지요. 수면 시간이 감소합니다. 장기 기억은 약화되지만 단기 기억은 아니지요. 단기 기억은 까맣까맣하니 축소되지만 장기 기억은 오히려 더 쌩쌩쌩해지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기 연령 주범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법제도 어쩡쩡하니 노인은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노인복지법상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그냥 어쩡쩡하니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노년기를 65세 이상으로 합의를 본 건 아니다. 법제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합령 거기군요. 다음에 제도적 지위와 역할은 늘어나며 비공식적 역할은 축소된다. 제도적 지위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이건 중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각기능의 원시현상. 시각기능의 원시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은 노년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노년기의 특징으로 89번입니다. 노년기의 특징으로 오르는 것은 심리사회적 위험은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 통정이나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 심리적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이건 청소년기가 되겠고 IQ 검사에서 젊은 사람과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 여기는 조심스러우니까 넘어가보겠습니다.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단기 기억은 까맣까맣하지만 장기 기억에 대해서는 변화가 다. 지금 반복해서 내면화시키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번은 중년기가 되겠지요. 다음에 90번에 보시면 구블러-로스의 죽음의 적응 단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죽음의 적응 단계 그 자체로도 출제가 되죠. 죽음의 적응 단계 보면은 처음에는 부정 단계, 다음에 분노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초월적 입장과의 타협 단계, 그리고 네 번째가 우울 단계. 많은 사람들이 부정 단계 다음에 우울을 넣는데 아닙니다. 우울 단계는 타협한 다음에 우울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단계는 부정 단계죠. 강하게 부정한다. 2단계는 분노 단계, 주변 사람의 화를 낸다. 3단계 초월자적인 입장, 기도원, 신 또는 대체의학 이런 등등과 같이 타협을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려고 한다. 타협으로 죽음을 연기하고 싶어한다.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우울 단계가 되겠죠.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수용 단계가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우울 단계로 예비적 죽음에 대한 예비적 슬픔, 그리고 애써 무관심한 척 하는 단계가 되겠고,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 단계,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4번, 5번 해설이 전부 다섯 번째가 수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달 이론으로서 약 10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되게 노년기까지. 자, 91번부터는 이제는 사회환경으로서 체계이론, 또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약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과 관계있는 용어는 고정된 구조를 가진다.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보다는 수평적 상호작용을 한다.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상위체계 경계선을 넘어선 것을 외부 환경이라고, 그 환경까지를 포함한 것을 상위체계라고, 수직적 상호작용하는 것은 개방체계를 말하고, 그에 비해서 수평적 상호작용은 것은 체계 내에서만 자원을 주고받는 것은 수평적 상호작용인데, 이것을 우리는 폐쇄체계라고 합니다. 폐쇄체계에서 고정적 구조, 첫 번째 고정적 구조,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균형 또는 평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피드백 고해성,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방체계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역동적 평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보시죠. 다음 사례와 관계있는 개념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담을 받아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개선되고 감소되었다.
그야말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체계의 붕괴, 엔트로피가 완성되는 건데 외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발전, 개선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네겐트로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시너지는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임으로써 단순 숫자의 합 이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병합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고, 균형이나 항상성 앞에서 봤죠. 폐쇄 체계에서 일정 상태, 고정적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 또는 평형, 개방 체계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도 일정한 상태, 고정된 구조에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유지하는 것은 네겐트로피가 나오는, 네겐트로피를 이끌어가려는 이런 과정, 개방체계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3번에 보시면 동일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라 해도 부모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는 체계 이론의 개념은 같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다중종결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혀 다른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도 동일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동등 종결성 또는 동등 결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더 빠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94번에 보시면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과 체계 이론을 결합시킨 이론이 되겠는데, 옳지 않은 거,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인과관계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틀, 아니죠. 생태체계는 환경과 체계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단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입니다. 순환적, 틀린 거지요. 자, 생태체계 이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죠?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상호작용성,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지 무슨 발달 단계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집단,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생태체계 이론은 클라이언트를 어느 것을 클라이언트로 선정해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95번에 보시면 여기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걸로서는 생태체계 이론 여기만 보지 마시고 브롬펜 브루너가 제시한 생태체계의 수준이나 단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 같이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롬펜 브루너의 생태체계 모형 하나, 여기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95번 보시면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거 적어드릴까요? 자, 거기 보시면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환경이나 체계는 미시체계라고 그러죠.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그에 비해서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중간체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시체계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시체계고, 중간체계는 복수의 미시체계가 미시체계들 간의 복수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을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중간체계의 존재 가치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이나 모든 체계에는 2개 이상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직접 접촉은 없으나 유체계. 여기는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은 유체계라고 하는데, 엄마의 계모임 그러면은 거기에서 들었던 무슨 엄친아에 대한 얘기면 누구네 아들은 어쨌다는데,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엄마의 계모임에서 엄마에게 미친 영향이 엄마를 통해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체계. 그런가 하면 거시체계. 어쩌면 탈코트 반성하는 가장 포괄적인 추이상인 문화 또는 생활 방식,
양식 등을 우리가 거시체계라고 이렇게 불운편 불인을 해설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전통과 같은 시간체계, 전통과 같은 시간체계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5개의 체계가 존재를 한다. 같이 정보해 주시고. 자, 95번에 보시면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리적, 지리적 특성에 근거한 하나의 사유체계이다. 물리적이나 지리적 특성에 근거한 하나의 사유체계는 지역사유라고 합니다. 사회 통제와 사회화의 기능을 가진다. 당연히 가족은 기초적이지만 사회 통제 기능도 하고 당연히 기초적 사유화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상호 의존성에 관한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성격 발달에 1차적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경계선의 침투성 정도가 구성원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뭐 당연한데 1번은 워낙 적나라하니 지역사유, 그것도 지리적 지역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번에 보면 자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실천론에 대한 문제가 또 이게 나와 있군요. 우리가 자조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병상련하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심리적 교감, 그리고 스트레스나 뭐 생활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의 교환을 이끌어가는 그 집단을 자조집단, 지지집단이라고 하는데, 지지집단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서포티브를 해주는 집단이고, 자조집단은 집단 구성원들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이끌어가는 집단을 자조집단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를 했죠. 양자의 특징은 쉽게 가까워진다는 것, 그다음에 쉽게 자기 노출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치매에 놓인 가족집단, 단도박 모임, 자폐 아동 부모 모임, 지역사유위원회,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 집단이나 단도박 모임이나 자폐 아동 부모 모임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심리적 교감을 하고 있으면, 지역사유위원회 지금 같으면 뭐 사회보장 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 보장협의체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이런 등등은, 이것은 자조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조집단, 지역사회위원회는 돕는 거니까 이건 어찌 보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니까 이것은 자조집단보다는 과업집단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97번에 보시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련된 교양 있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공통적 경향이 있다.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문제들을 제거,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연환경보다 정신활동을 중요시한다. 자연환경보다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중요시한다.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통합체이다. 전체성 같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은 둘 이상의 사유가 장기간 접촉을 통해서 한쪽이나 양쪽의 문화체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의 복수의 문화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를 문화접변이라 하고, 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이것을 문화접변을 문화변용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5번은 문화통합이 아니라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겠어요? 98번에 보시면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환경적 요인보다 문화적 정신활동을 강조한다. 자, 앞에서 한번 반복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사회마다 공통적 문화 형태가 존재한다. 그렇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들만의 문화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주는 거시체계이다. 그렇죠. 개별 클라이언트,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다 영향을 주는 가장 포괄적인 이런 생활 양식으로서 체계가 되겠습니다. 동화는 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문화 적응 유형에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볼 적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문화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본래 고국의 문화나 고향의 문화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동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문화는 거부하면서 본래 살고 있던 고향의 문화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4번은 분리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한쪽 양쪽의 변화가 나는 문화 변형 또는 문화 접변이라고, 앞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2번 반복해서 내면화를 시켰습니다. 답은 4번
분리 동화 모형이 그 문제 따로 다뤄놨습니다. 동화가 아니라 분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번에 보시면 다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심 대상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세터민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 교육, 건강 등에 대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로서 각기 다른 문화를 서로 존중하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리고 결혼 이주민들은 의사소통, 또 문화의 이질성, 또 사회적 편견, 차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답은 4번이겠군요. 다음에 100번 문제를 보시면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 중에 동화에 대한 설명.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은 문화 적응 모형을 다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고국의 문화나 본래의 문화를 멀리하는 것은 동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에는 거부하면서 옛것의 문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분리 모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옛 고국의 문화나 본래의 문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에도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옛 문화도 고이 간직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동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 모형은 내가 살고 있는 주류 문화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래 고국의 문화나 여기에는 좀 더 거리감을 또는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동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주류 사유 관계는 유지하지만 모국의 문화적 가치는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동화 모형이군요. 주류 사유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 가치도 유지하는 것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고국과는 강한 유대적 관계를 지니지만은 주류 사유와는 유지하지 않는 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이 변화하는 것은 문화 접변 또는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국의 문화적 가치도 유지하는 것은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98번 문제에 있었던 동화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0에 80을 추구하는 첫 번째 과목으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100문제를 봤습니다. 좀 시간을 줄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소홀히 대한 것은 충분히 해설집에 넣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해서